회담과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핵협상에는 2번, 3번 아니면 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 일정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올 각오가 돼 있다며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 정상 간 2차 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싱가포르 첫 만남에서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북미 대화 국면에서 입지 위축설이 불거졌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백악관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북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송수경 특파원입니다. 대표적 대북 강경 매파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입지 위축설이 불거졌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접견 당시 배석하지 않아 북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Advisor John Bolton had been saying that the outcome has to be a Libya model. The Libya model was the fall of the Gaddafi government and the death of Muammar Gaddafi. So one can understand this might concern the North Korean side. 존 볼턴 보좌관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볼턴 보좌관은 싱가포르에 간다고 확인했습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접견에 배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업무가 있거나 했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최종談判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히든카드 성격도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출장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수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은 다음 주 화요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회담 당일의 세부 일정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의 회담장에 마주 앉습니다. 역사적인 첫 회담 장소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로 낙점됐습니다. 두 정상은 짧은 환담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해 단독 확대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회담을 시작해 하루에 끝낼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다음 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4.27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대로 햄버거 오찬을 진행하거나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기념 촬영을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교환이라는 빅딜에 합의한다면 공동 합의문 발표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정상 모두 파격적인 스타일인 만큼 현장에서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에서 회동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길목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다 보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안보 경제협력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 참석차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외교관은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의 길목에서 열리는 이 회동에 김정은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일요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에는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로선 3국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회담장에 나타난다면 시 주석과는 올해 3번째 회동이 되고 푸틴 대통령과는 첫 번째 만남이 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회의 기간 중 북한과의 정상회동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반도 정세가 미북 주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역시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선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중국에 들러 시 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전 양국 간 대북 공조 또는 연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유화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건 지난 4월 중순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늦어도 일요일까지 남북미 3자 회담 여부가 결정돼야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3자 회담 개최. 북미가 비핵화에 합의하면 남북과 미국이 곧바로 종전을 선언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조율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이뤄져야 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늦어질 경우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미가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종전선언의 시점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미 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뒤 여러 차례 열린다면 굳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비핵화의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세부적인 합의를 이룬 뒤에 종전이 선언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A lot of relationship being built, a lot of negotiation going on even before the trip, but it looks like it's coming along fine. We'll see what happens, but very important. It'll be a very important couple of days.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종전까지 선언되려면 북미 간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고일환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한 일부 시설물을 파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현지 시간 6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 시설물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38로스는 미사일 사출 시험을 하는 동안 미사일을 고정하는 장치인 시험대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험장에서는 지난해 2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가 발사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단 정부가 자국 방산업체들이 북한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수단 외교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FP 통신은 지난달 미국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희망하는 수단에 대해 북한과의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수단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수단이 북한과 그동안 방산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네, 야 4당 3개 교섭단체가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역대 13번째 특별검사는 누가 될지 또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네이버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모 씨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가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4일 야당 교섭단체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린 4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안통으로 꼽히며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인 허익범 변호사 역시 현직 시절 검찰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면 오늘부터 최대 110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특검보 임명 등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여기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구 여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시발점인데요. 최덕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 때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구 여권 인사들의 증언이라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를 통해 포털에 댓글을 달고 가짜뉴스도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채팅방에서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 방안이 논의됐다며 실무자들이 좌표를 찍고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방을 만들었음을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검찰 고발을 긴급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회 보이콧과 원내대표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며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던 자유한국당은 새 의혹 제기에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루킹 김경수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2006년 일도 수사로 밝혀내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주 대변인은 국민 눈에는 이번 일이 끼리끼리 비방전으로 보일 뿐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네, 경남도는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이란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6년 전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또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당과 개인의 정치 명운을 걸고 재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준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경남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입성하기 위해 민주당 김경수 후보, 한국당 김태호 후보, 두 거물 정치인이 연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앞으로 진영의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야권의 공격이 강도를 더할수록 내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잇따릅니다. 출마를 결심하기 전 드루킹 사건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였지만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여론도 불리하지 않다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초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가 벌써부터 차기 잠룡으로 거론될 만큼 전국구 인물로 떠오르는 사이 한국당 김태호 후보도 정치적 무게감이 부쩍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당의 지원을 거부한 채 대중인지도를 앞세운 김 후보는 과거 경남지사와 당 최고위원을 지낸 젊은 경륜을 부각하며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경남을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차출된 두 거물에 맞서 벤처기업인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무너진 지역 경제를 되살릴 적임자라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선거운동이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최대 격전지 경남의 선거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 경북과 제주 3곳을 뺀 14곳에서 여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49.3%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 후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현역인 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21%포인트 이상 앞섰고 경기 역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당 남경필 후보보다 29.2%포인트 높았습니다. 4년 전 박빙의 승부를 벌인 부산은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를 얻어 한국당 서병수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울산 역시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현역인 김기현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남은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한국당 김태호 후보보다 16.1%포인트 높은 43.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지역 역시 민주당 이시종, 양승조 후보가 한국당 박경국, 이인재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한국당 박성효 후보를, 세종에서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한국당 송하영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강원지사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45.9%로 16.6%를 나타낸 한국당 정창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 3개 광역단체의 경우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과반을 넘는 지지율로 2위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온 대구 경북 TK에서는 한국당 후보들이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 다만 대구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로 28.8%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 문대림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여론조사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 지지자를 2배 넘게 뽑아 조사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편들기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조사와 싸우는 것이 선거운동보다 힘들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00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지만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법원이 나서서 고발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사법부 내부가 갈라져 있는데요. 네, 오늘 열릴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의견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5명이 참석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형사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나서서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를 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판사 회의를 열었던 의정부 지법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등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면 고참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전국 판사회의 중 처음으로 고발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 고발 등을 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맡을 법관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법관인 법원장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결론과 다음 주 열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견을 검토한 뒤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네, 만취한 운전자가 트럭으로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차량을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1살과 2살 된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흰색 1톤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리더니 멈춰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박을 것 같아. 박을 받아! 피해 운전자를 무시한 채 후진하는 1톤 트럭. 앞 차량을 고의로 2차례나 들이받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막자 가해 차량은 더 멀리 후진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앞 차량을 더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차 안에 있던 피해 운전자의 아내와 1살 배기 등 어린 2딸은 공포에 휩싸여 혼비백산합니다. 계속 차를 받고 있어. 차가 멈춰있는데 계속 받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하자 1톤 트럭은 피해 운전자를 매단 채 달아납니다. 500m를 달아난 1톤 트럭 운전자 55살 최 모 씨는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갔었어요. 정신과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고 그 다음 날에는 한 2번 정도가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네티즌들은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뺑소니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암벽 등반가가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맨몸으로 올랐다가 체포됐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의 초고층 빌딩에 무단 등반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남북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롯데월드타워의 외벽을 타고 오르고 있는 남성은 프랑스 암벽 등반가 56살 알랭 로베르시입니다. 로베르시는 오전 7시 50분쯤 타워 주차장 근처에서 일행인 외국인들이 일부러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 등을 설치하는 한편 롯데물산 측과 협의해 로베르 씨에게 무단 등반을 포기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약 2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쯤 결국 로베르 씨는 75층에서 등반을 포기했고 이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를 타고 옥상으로 이동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진행만 체포합니다. 로베르 씨는 체포 직후 한반도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등반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something is happening at this point of time, which is very and completely amazing and historical. It's peace i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로베르 씨는 시드니와 런던, 상파울루 등에서도 무단으로 초고층 빌딩을 올랐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포천의 한 체험시설에서 짚라인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남자아이 1명이 10m 높이의 짚라인에서 매달려 있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짚라인이 고장나면서 운행이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몰카 촬영 행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열람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 1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월 24일까지 몰카 등 불법 촬영물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와 SNS 계정, 개인 방송 콘텐츠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판매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전방위 단속을 벌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단속도 좋지만 촬영 자체를 미연에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몰카 범죄 수사에 대해서 몰카 범죄자는 혐의가 생기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요구했었고요. 법에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우선 몰카 범죄 구속 기준을 낮추고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고 충남 보령에서는 불길이 멸치 가공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상가 건물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약 8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근무자가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봉투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집어삼킬 듯 시커먼 연기가 내뿜어져 나옵니다. 충남 보령시 남곡동의 한 멸치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6시 17분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 10분 동안 지속된 불은 공장 대부분을 태웠고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의 숙소에 있는 주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강릉시 사천면 북동쪽 2.3km 해상에서 38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이곳에서 10명의 동료들과 함께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한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올해 첫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고등학교 2천여 곳, 학원 400여 곳에서 재학생 51만 6천여 명, 졸업생 7만 5천여 명 등 지난해보다 4천 명 증가한 59만 2천여 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적응 기회를 주고 개선점을 찾아본 본 시험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시험입니다. 오늘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는 오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네, 한진가의 갑질과 전횡을 막기 위해 주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이 막강한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은데요. 이런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불법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가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5일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 방안을 묻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또 한 법률사무소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이 막강한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너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조현아법, 조현민법 등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을 방법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견제받지 않는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탈법은 직원과 주주는 물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개 반대 속에 법사위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해외에서 로밍 이용할 때 실수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았죠. 이동통신사들이 로밍 요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선불 유심을 사서 쓰는 해외 여행객들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KT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해외 로밍 요금을 많게는 95%까지 내렸습니다. 가격은 국내 통화료 수준인 1초에 1.98원. 과거에는 10분만 통화해도 24,000원까지 요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1,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로밍 요금제 출시 약 일주일 만에 음성 로밍 통화량은 국가별로 최대 70%까지 늘었습니다. 비즈니스 용도로 쓰시는 분 이외에 이렇게 음성 로밍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내 통화료하고 똑같이 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는 유심 찾으러 안 다니시고 배그 안 찾으러 안 다니시고 그냥 켜놓은 상태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미국, 유럽 등 국가별로 나눈 데이터 중심의 로밍 요금제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하루 13,200원만 내면 미국, 중국 등 37개국에서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첫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로밍 요금을 내리는 건 국정감사 때마다 비싼 로밍 요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밍 요금제 개편으로 과거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도 늘고 가격도 저렴해졌지만 여전히 현지 유심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마음 떠난 현지 유심족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 사전 승인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5일 기자들을 만나 이런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국가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미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테말라는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화산재에 묻힌 주민들을 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화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화산재가 뒤덮은 마을 일대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피해 지역, 어디가 길이고 어디부터가 마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며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는 고된 작업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손 쓸 틈 없이 삶과 죽음이 교차한 순간 6살짜리 소녀는 끝내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멍이 들었습니다. Hicimos cuenta que son 36. Sí, están mis tías, mis primos, esposos de ellos. 지난 3일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도 분화 활동이 이어지며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ues no sabemos, depende de lo que pase, ¿verdad? Y solo Dios sabe. ¿Hay refugios? Bien hay, pero la verdad es de que uno no sabe, ¿verdad? Entonces son momentos que uno no haya ni qué hacer, pero yo pienso que tenemos que tener calma y ante todo ponernos en oración.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70명을 넘었고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분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은 170만 명 이상이 화산 폭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현지 시간 6일 탄약을 은닉 중이던 사드르시티 지구의 한 이슬람 사원 무기고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의 한 소식통은 사원 안에서 보관하던 탄약을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사드르시티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반미 무장투쟁에 나섰던 유명 성직자의 근거지로 사원 안에 무기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미인 선발대회 중 하나죠. 미스 아메리카가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수영복 심사와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전자의 역량을 더 이상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수영복 차림의 참가자들이 몸매를 뽐냅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워킹을 선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미인 선발대회 중 하나인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앞으로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상품화 논란을 빚어온 수영복과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We are a competition. We will no longer judge our candidates on their outward physical appearance. 수영복과 드레스 심사는 오는 9월 뉴저지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사라집니다. 대신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미스 아메리카의 사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성과 미를 겸비한 미국 최고의 여성을 가린다는 취지로 지난 1921년 시작된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9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미스 아메리카 조직위원회는 과거 대회 출전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내용의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경영진 전원이 사퇴하는 홍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97년의 역사를 지닌 미스 아메리카 대회가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을 넘어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남미의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신태용 감독은 포백 수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김종력 기자입니다. 마침내 완전체 신태용호가 출격합니다. 지난 2일 월드컵 최종 명단을 확정한 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훈련을 해온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볼리비아와 평가전에 나섭니다. 수비 조직이 여전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태용 감독은 볼리비아전에서 포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백을 들고 나가서 우리 수비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가 가상 스웨덴의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라인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면서 볼리비아전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투톱을 구성하고 기성용과 정우영이 중원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수비수로는 박주호가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흥민은 팀 분위기를 위해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 자신감이 올라가면 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공개 전술훈련을 진행한 대표팀은 곧바로 볼리비아와의 경기가 벌어지는 인스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최종 엔트리 발표 후 처음으로 베스트 멤버가 나서는 만큼 신태용호는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연합뉴스 TV 김종력입니다.
네, 영남 내륙과 강원 영동 북부 지역으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강릉 32도, 대구 33도, 경북 영천은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광주 31도 등 30도 안팎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공기마저 답답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수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충북과 대구, 울산, 부산의 경우는 6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충북과 부산, 울산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또 강한 햇볕이 오존 농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해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요.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돼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일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9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우리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땀과 간절함으로 채워온 4년. 얼마나 승리를 원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이파이브 코리아 KT. 나 강소라는 가벼운 여자. 다리가 답은 센시아.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정맥순환 관리해야죠. 정맥순환 개선엔 남녀 모두 센시아. 발걸음까지 가벼워요. 예쁜 다리 건강하게 센시아.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은 인생, 좋은 라이프.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최정수 한자 속독은 학생들의 두뇌 개발, 집중력, 한자 빨리 습득에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사랑받는 최정수 한자 속독. 진달래 흐드러진 이 길을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안식처, 나에게는 그리움 가득한 추모 공간. 명품 추모공원 진달래 메모리얼 파크. TV 소리, 말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대한보청기를 쓰세요. 대한보청기. 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머리숱.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머리에 직접 숱을 보강하는 마술 같은 매직 증모술. 기모 증모. 내 모발과 같이 자연스럽게 멋지게 스타일링하세요. 내피 없는 성형 가발도 있습니다. 기모 증모.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잘 모셨지? 네, 선생님.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만든 덕케이 예담 상조.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왜 우리 사이는 깊어만 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왜 힘이 나는 걸까? 집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햇센이니까. 공간의 가치를 만듭니다. 햇센.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당신의 참여로 소중한 한 표가 우리에게 다가온 순간 당신은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는 우리 동네의 풍경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6월 13일 여러분의 동네를 직접 그려보세요. 기억나세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맛. 우리 자녀도 좋아합니다. 온가족 국민 간식 원조 학화 호두과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드러운 그 맛.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답례품으로도 좋습니다. 83년 전통 원조 학화 호두과자. 어서 들어요. 애기 엄마도 같이 좀 들어요. 엄마 친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든 보험만 10개. 이제 본인 인증 한 번이면 가입한 모든 보험이 한눈에. 보험의 바른 이치, 굿리치. 당신의 자산관리 코치는? 펀드는 한 푸. 딱 맞춰주니까. 평생 든든하니까. 주식 투자도 한 푸. 원칙을 지키니까. 한 푸를 만나면 수익률이? 자산관리는 역시 한국투자. 프리드 렌탈 런칭 1주년 기념. 300만 원대 최고급 슐렉스 안마의자를 1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상조 서비스와 슐렉스 안마의자 렌탈을 함께 가입하시는 고객님께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130만 고객이 선택한 상조업계 1위 프리드 라이프 전문 장례 인력과 고급 리무진, 장이버스 최대 월 14,000원 할인, 1년간 최대 5천만 원 보장 혜택, 기일 안내 서비스, 사이버 추모 영상 CD, 프리드 라이프의 고품격 장례 서비스와 실렉스 50% 최대 100. 제대로 살아왔다면 알지. 제대로 만들었다면 알지. 우리가 뭐 K-팝이랄지 드라마, 영화에서는 사실은 한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법에서도 뭐 한류 할 게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 문건이 공개된 걸 자체로 보니까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건에도 보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8년도가 7년도에 그 일기에 보면 그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또 2007년도에 그 책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책에도 이제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다가도 신뢰를 주저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법부가 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이건 생뚱맞은 제가 볼 때는 방안이다 보는데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창조 경제가 대표적인 경제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제 정책에 맞는 걸 사법부가 뭘 할 것인지 그런 이제 사법 한류라는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법 한류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사법 한류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법부가 사실은 창조 경제의 어떤 동력을 이끌어내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에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사법부가 창조 경제에 뛰어들어서 사법 한류를 수출하겠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뭐 상고법원을 아무리 그 당시에 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 옹색하게 과연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죠. 네. 자, 이제 문건이 일부가 공개가 되면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사법부 내에서 이런 내부 갈등이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또 반대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고심하는 거죠. 네. 이게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문건 공개까지 가는 겁니다. 문건은 더 있습니다. 전체 410건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공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면 공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발췌본 공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있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깨는 점점 짓눌려오고 무거운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입장 경청하고 결정하겠다. 이번 주가 경청 주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들, 서울가정법원 판사들, 회의를 해서 의견들이 나왔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기류가 신구 세대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고위급 판사들은 이거는 우리가 검찰 고발할 수 없다. 수사 의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평판사들은 무슨 얘기냐. 국민 신뢰가 지금 붕괴됐는데 이거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건 지금 국민 여론이 아니고 사법부 내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발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내부 인사까지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9명 중에 2명만 신중론, 7명은 수사 고발해야 한다.
수사 받아야 한다 이거죠. 자, 어제 휴무였고요. 현충일. 오늘 또 지금 이 법원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긴급이 붙어 있습니다. 긴급 법원장 간담회. 여기서 의견이 나올 텐데 저는 조금 부정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일이 전국 판사 법관 회의예요. 네. 전국 법관 회의에서 조금 다채로운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경청은 끝났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무게중심은 어떻게든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정작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치스럽지만 검찰 수사까지 받는 강도, 고강도의 이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로 기울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국민 여론까지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저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있었던 사실을 다 낱낱이 다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고발이든 아니면 좀 수위를 낮추면 수사 의뢰든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내부 의견만 수렴할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검찰의 뭐 고발이랄지 이제 수사 협조랄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특별조사된 이제 결과 보고서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풍파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문건 98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이건 도저히 사법부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고심이 깊어지는데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죠. 일단 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방법이 제일 아마 현재 배석이랄지 단독 판사들이 원하는 그런 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도 고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의지만 갖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사실은 밝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따로 고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뭐 이미 시민단체도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국정조사는 이제 특검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이제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고법부장 이상들은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이제 인적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검찰과 법원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 견제를 하는 거에 칼을 맡긴다? 그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도 법원의 유상이랄지 아니면 법원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만약에 뭐 어떤 판사랄지 대법원 판사가 됐고 누가 됐건 처벌을 받게 되면 이건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려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판사는 이제 단독 판사들이나 배석 판사들 입장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청산을 하고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상고법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고법원 우리나라 3심제잖아요. 근데 상고법원을 하나 설치하면 4심제가 되는 거고 또 유언의 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상고법원의 어떤 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너무 정치성을 띠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고 저도 사실은 상고법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런데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사를 늘리게 되면 수많은 이제 판사들이 많이 대법원 판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보 판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사법부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상고법원 설치를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서 이제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문건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또 그러한 재판 거래에 대한 여론은 더 어떤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도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민주당 측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터뜨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당 쪽에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이 댓글 기계라고 표현을 했죠. 네. 댓글 기계를 활용하면서 그 이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보질 못하게 됐다. 예. 우리도 저걸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김경수 의원이 끄덕였다는 게 드루킹의 이제 진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인데 이걸 어느 선거에서 어떻게 썼다는 거지? 근데 그 진술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7년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던 시절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매크로를 일상다반사로 써왔다라는 진술이 우선 뭐 한겨레 보도는 이제 취재 보도에서 그 기혁 씨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뭐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비읍 박모 씨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 신문 기사에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드루킹 정도 수준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했다면 나는 총리 자리 정도는 받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와요. 뭐 얼마큼 했다는 거냐인데 여기서 드루킹 사건과 약간 결이 다른 게 드루킹은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곳에서 한 개인이 몇 명의 직원들과 조직을 짜서 나중에 밝혀보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특정 댓글을 띄우거나 없애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어지면서 선거 캠프에서 공공연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뭐 특보단장, 공보단장, 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말렸지만 이게 왜 불법이냐. 이걸 해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캠프에서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민주당은 고발할 방침이고 빠르면 오늘이라도 고발장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완벽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드루킹 사건은 지금 드루킹이라는 개인 세력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특정 의원 내지는 당과의 관련성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건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아예 공적 영역에서 벌어졌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선거 농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 언론의 보도에 이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선대 캠프에 있었던 인사죠. 선대위의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방송과 또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박씨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새누리당에서 이제 당시 매크로 활동한 의혹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졌었는데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이런 것과 이제 연동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리트윗 횟수가 수백 회에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선대 본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간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한수 행정관도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금 이 매크로 활동과 또 지금 드루킹 특검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아까 우리 최인 평론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드루킹 사건과 좀 전형적인 다른 점인 측면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캠프 내에서 했다는 것이 제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이제 특검이 조사해봐야지 과연 민주당과 어떤 연결성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에 의하면 이제 드루킹이라는 것은 뭐 공진모랄지 본인 자체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댓글 작업을 한 거잖아요. 여론 조작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선거 캠프 내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고 지금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겨레 신문에 뭐 의원실에 있던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CBS와 관련돼 갖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계속 2006년도부터 끊임없이 매크로 작업이 실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뭐 숨겨서 하는 게 아니고 캠프 내에서 이제 공공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과 연결된 이제 트위터 해서 그걸 계속 리트윗 하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1000회 이상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뭐 사실 드루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드루킹은 직전에 이제 대선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그것이 밝혀지냐 밝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한나라당 때의 어떤 매크로 이거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우리가 워낙 너무 드루킹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크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공연히 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 조작 작업하고 또 그리고 비밀적인 사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 조작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방해 관련해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 방해랄지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업무 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14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선거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 자체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것 자체도 물론 뭐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떤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과 연관성, 이 부분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자 1차 추돌 사고를 낸 뒤에 또다시 차량을 향해서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톤 트럭의 모습인데요. 자, 승용차의 뒷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로 찍힌 화면입니다. 자,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제 항의 차원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럭 운전자가 트럭을 뒤로 조금 후진을 하더니요, 그대로 앞차를 계속해서 들이받습니다. 자, 이 차량에는 아내도 타고 있었고요. 뒷좌석 카시트에는 1살과 2살 배기 아기도 타고 있었습니다. 자, 피해 차량 운전자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밖에 나온 상태에서 고의로 이제 들이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시에 뭐 상당히 만취한 상황이었다고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가 넘었습니다. 0.1이 넘으면 면허 취소, 0.05면은 면허 정지인데 0.1만 넘어도 만취인데, 최근에 0.19라는 수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0.2를 넘었으니까 적어도 한 소주 5병 정도를 마시고 이 술이 깨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본인이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왜 운전대를 잡고 어떻게 시동을 걸고 길에 운전을 해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뒤로 후진했다가 들이받는, 저거는 자동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명백히 고의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남성, 그러니까 승용차의 운전자인 남편, 일가족의 남편, 저 가장에게 불만이 있었다기보다는 뭔진 모르지만 자기 내적 문제 때문에 지금 엉뚱한 데다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저 안에서 타고 있던 아내, 아이들 엄마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충돌할 때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카시트 2개에 만 1살, 만 2살 아이가 태워져서 벨트가 채워져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이들이 그냥 뒷좌석에 방치돼 있었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경찰관이 왔어요. 그런데 앞차에 있었던 운전자, 남편을 매달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 내고 멈춘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면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음주운전 당연히
처벌, 뭐 면허 취소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 폭력 행위, 자동차라고 하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한 저게 이제 이 부부는 각각 전치 3주였거든요. 예, 아이들은 예. 지금 외상은 없는 게 천만다행이지만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생각을 하면 저 가해는 정말 좀 고의적인 상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저 사고가 일어난 게 지난 29일 저녁 7시 55분, 그러니까 밤 8시가 되기 전에 네. 일어났던 사고였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자, 이 만취 운전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전 제가 볼 때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0.1 정도만 넘어도요. 예. 거의 뭐 이게 정상적인 인사불성 상태고요. 0.2가 넘으면 제정신이 아닌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술이 너무 많이 취하고 자기의 정신 상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는데 차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후진했다가 또 막고 또 하고 또 할 가능성이 아니 근데 지금 있고. 화면에 보면은 지금 운전자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제지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고요. 이제 예. 처음에 3번 받을 때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술에 취하면 사람이 우리가 어떤 생각지도 않은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빨리 비키라고 하면서 계속 밀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 후자로 계속 밀어냈다고 하면 그것은 교통사고가 아니죠.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고의성이 있는데 자동차라는 엄청난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특수 상해, 특수 네. 재물 손괴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망가다 또 2차 피해 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뺑소니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내려고 하는데 주의 의무를 잘못해서 사고를 내서 사고 내고 도망간 뺑소니가 되지만 예. 고의적으로 하고 도망가면 그건 뺑소니